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독서 첫 번째 질문 독서 교육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대해 판단하고 수용하는 비판적 읽기는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나 형식, 표현을 파악하는 사실적 읽기와 숨겨진 내용들을 짐작하는 추론적 읽기를 통해 글의 내용과 형식,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이루어진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필요한데 그 준거는 내용에 대한 준거와 형식, 표현에 대한 준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1문단에서는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진행된 이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판단의 준거가 필요한데 이 판단의 준거에는 형식과 표현에 대한 준거 그리고 내용에 대한 준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으로 가볼게요. 내용에 대한 준거로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은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이며 옳은지에 대한 것이다. 공정성은 글의 주제, 필자의 관점과 태도와 관련하여 이것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신뢰성은 글의 내용이나 글에 사용된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면 타당성이라는 것은 글에 제시되어 있는 근거가 주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햄버거는 하나에 300kcal이다. 따라서 햄버거는 참 맛있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근거가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한 거예요. 한쪽 측면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한쪽 측면에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면 공정하지 않은 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뢰성인데 신뢰성은 자료가 믿을 만한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일산에 산 한 남자가 말했는데 햄버거보다 피자가 훨씬 맛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피자가 햄버거보다 맛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그 피자가 햄버거보다 맛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가 신뢰할 만하지가 않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독자가 이러한 준거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먼저 글의 내용을 사전 등을 활용하여 읽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 의미, 주제 등 사실적인 것들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사실적인 읽기. 또한 글에는 필자의 의도나 입장 등이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런 것들을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추론적 읽기. 이러한 읽기를 통해 파악하고 추론한 것들을 내용에 대한 준거에 따라 판단하며 읽는 것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이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용에 대한 준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죠. 형식,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독자는 글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글의 구조, 내용 전개, 표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 비판적 읽기를 한다. 예를 들면 독자는 글의 구조가 글의 주제나 글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글에 사용된 비교나 대조가 글에 나타난 관점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 등이 내용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즉, 이번에는 형식이나 표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표현 등이 글의 주제나 목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따지며 읽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비판적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적절한 형식, 표현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독자는 단순한 비판이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주제의 글을 찾아 입장이나 구조를 비교하며 읽거나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종합적인 읽기 과정 안에서 비판적 읽기를 함으로써 독자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자, 즉 비판적 읽기를 하면서 형식, 표현, 내용 등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글들을 함께 읽으며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읽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문에서는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었고요. 비판적 읽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독자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해주고 있었죠. 2번 형식,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읽기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자, 지금 이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네요. 독자는 추론적 읽기를 통해 글에 숨겨진 내용들을 짐작한다. 자, 이 글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진행하기 위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내용 등을 정확하게 읽는 사실적 읽기 그리고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을 추론하면서 읽는 추론적 읽기가 미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3번은 적절한 말이네요. 4번 독자는 사실적 읽기를 통해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이며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독자는 사실적 읽기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합리적인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은 비판적 읽기였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독자는 비판적 읽기를 위해 먼저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한다. 그쵸? 이 글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자,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독서 이론과 관련된 짧은 글이었고요. 내용만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독서 교육론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끝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21세기 유럽의 실제론자들 그리고 군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제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즉, 우리가 감각하지 않은, 인지하지 않은 대상이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자, 즉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현대 철학자 메아스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메아스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함을 과학의 발견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방사성 동위원소의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메아스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즉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인데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즉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 메아스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공전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메아스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메아스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실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들은 모두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즉, 이 우연성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사유해야 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사유 그리고 세계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상과 사유, 실제와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의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군매는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버전이라고 하였다. 자, 즉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기호들의 체계이다.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와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즉 버전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죠. 군매는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자, 가의 지문에 나온 상관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왜?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던 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왜? 결국 세계는 버전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버전이라는 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즉 인간의 사유가 없이는 실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세계에 대한 굿맨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을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자, 이렇게 적합한 것이 바로 옳음이라는 거죠. 즉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적합해야만 그것이 하나의 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지만 후대의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굿맨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굿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즉 나에서는 이 버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굿맨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네요. 굿맨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사유를 통해 하나의 버전이 만들어지고 그 버전이 옳은 버전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았던 사람인 거죠. 자, 두 개의 관점이 제시된 글을 수업 분석해 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지문의 서술상 특징을 묻고 있는 1번. 자,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상관주의자는 감각의 작용을 배제해야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매화수가 아니고 상관주의자예요. 자, 봅시다. 1문단을 보시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바로 상관주의자들의 입장이죠. 자, 근데 일본에서는 상관주의자는 감각의 작용을 배제해야 사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는데 우리는 일문단에 따르면 감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되죠. 따라서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2번 매화수는 상관주의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 영역을 확장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또 확인을 해보죠. 자,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되어 있네요. 3번 매화수의 철학은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 매화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만 인간의 사유 범위와 세계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3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4번 매화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제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런 설명은 확인할 수 없었죠. 5번 근대 철학자 중에서 매화수의 견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본문에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1세기 유럽의 실제론자들 그리고 굿맨의 세계 제작과 진리 이론 소보에 대해서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센서 물리학 개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의 작동 원리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힌 곳은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화소 평면의 개념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 화소 평면은 우리한테도 익숙한 개념이죠. 사진 확대해 보면 여기서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사진을 크게 확장하면 결국에는 화소들이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각의 격자에 위치한 화소들의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모여서 한 장의 사진이 된대요.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화소는 여러 개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제시되어 있네요. 만일 빨강, 초록, 파랑에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로 구성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도 있다.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 전체의 개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센서의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즉 화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같은 면적에서 화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세밀한 표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센서의 성능도 높아지는 거고요.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된다.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 자, 즉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화소의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DC를 활용한다. 자, 그리고 이 ADC는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데 이때의 그 출력된 값을 비트로 표현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또한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다. 가령 어느 ADC의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이 0에서 1V라고 하자.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0V부터 0.5V부터 보다 작은 구간은 흑으로 0.5V부터 1V까지의 구간은 백으로 2단계의 명암으로 구분한다. 만약 데이터의 폭이 2비트면 0에서 1V 구간을 4단계로, 4비트면 16단계로, 8비트면 256단계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자, 비트에 따라서 데이터 출력값 개수, 출력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즉 1비트라는 건 기준이 하나라는 소리니까 두 개로 흑과 백으로만 출력할 수 있고 2비트면 기준이 두 개라는 소리니까 4개로 4비트면 16개로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시간이라고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활용된다. 자, 이번에는 변환시간도 하나의 지표로 활용된다.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1대1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이만큼의 ADC 센서를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주는 장치이다. 이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 그렇죠.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니까 N이 M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화소 평면이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바꾼 다음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다.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고 10개의 ADC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 블록으로 만들고 각 블록을 10개의 ADC의 순서대로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럼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므로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다. 하지만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된다. 1000번을 변환하니까요. 10개씩 묶은 데이터가. 자, 여기까지 우리 센서 물리학 개론 지문을 함께 읽어봤고요. 아래쪽에는 지문 단락별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해당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소는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우리 본문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적절한 말이죠. 분해 능은 입력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자, 이것도 확인을 해보죠. 분해 능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적절한 말이 되겠죠.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 역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 시간이라고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된다. 적절한 말이죠.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다.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화소의 수와 ADC의 수가 같아서 1대1로 대응하면 간단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블록으로 묶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여기까지 적절하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을 연결해주는 장치였죠. 맞죠? 그래서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것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센서 물리학 개론 수업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기술 지문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지문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각 선지와 선지가 적절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본문에 가서 확인해서 연결하는 연습을 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친족상속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신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대기업 회장님이 미리 유언을 녹화해서 남겨놓고 그걸 통해서 이 유산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즉 증여는 나 너한테 돈을 줄게 라고 말하면 상대가 오케이 라고 승낙을 해야지만 성립이 되지만 이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이고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자,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쓴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유언과 계약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왜? 유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다. 자,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는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으로 생긴다라는 점이죠.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순위자와도 제2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 자, 민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속인의 자격 순위가 제시되어 있네요.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같은 순위래요.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대 1대 1이다. 즉 자식들에게 1대 1로 주는 거고요. 배우자에게는 50%를 더 얹어준다라는 거죠.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은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포괄 유중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증자와 상속인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일단 그 목적 재산이 상속인한테 귀속이 되고 수증자가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다 이행했어. 그 의무를 다 수행한 다음 수증자가 그 해당 목적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낼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즉 아무리 유언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목은 보장받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비문학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문을 함께 읽었으니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증여는 상대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다. 1문단에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찾았네요. 1번이네요. 2번 유증과 증여는 모두 법률 행위이므로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역시 지문에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 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자, 그런데 이 문단에 볼게요.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반드시 법이 규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배우자나 자녀에게 반드시 법적 상속분과 같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자, 요거 아까 우리 위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여기에 있네요.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적 상속분과는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외한 자신만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다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외한 자산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자, 역시 위에 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5번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적 상속인으로 한정된다. 요거는 마지막 단락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인이나 단체 시설도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친족상속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첫 번째 문학지문인 우활가, 고대어부 가구곡, 그리고 다백 운루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개의 지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활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우활가라는 작품은 자신의 우활함, 즉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인데 여기에서 화자가 왜 자신을 어리석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애친 경형, 충군 제장과 같은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시어들을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확인하면서 갈게요. 이 작품에서는 반복적으로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품에서 서리법이 활용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지금 초록색으로 형광펜 쳐져 있는 우활도 우활할시아, 그토록 우활할시아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A, A, B, A 구조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동일한 시행의 반복 혹은 A, A, B, A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파악해 주셔야만 하겠네요.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경치를 즐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계절 내내 내가 우활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주셔야겠고요. 또한 지금 화자는 자신의 우활함을 하늘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서리법을 통해 체념적 태도도 드러내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 화자는 100번을 다시 죽어서라도 옛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성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화자는 옛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희황천지, 요순 1월 과 같은 과거의 긍정적인 시대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면서 현재의 상황은 순박한 풍속이 아득히 멀어졌으니 경박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현재의 세상을 한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만리, 태고가 모두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과거, 옛날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화일가를 간단하게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대 어부 가부곡이라고 하는 연시조가 실려 있고요. 이 작품은 각 수를 1곡, 2곡, 3곡과 같은 동일한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곡은 승계산에 생애를 붙여두고 즉 자연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부와 나무꾼을 내 일로 삼아 100년을 보내리라. 그냥 어부가 되어서 나무꾼이 되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아, 무의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무의구곡이라는 것은 중국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말하는데 여기가 그곳 무의구곡이라고 말한다는 건 여기도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죠. 즉 자신이 있는 곳을 무의구곡과 동일시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3곡 낚싯대 하나를 석양에 비껴들고 이 낚싯대는 주로 과거 사대부들이 자신의 풍류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였습니다. 맑은 강 굽어보니 백어도 많기도 많구나. 물고기도 참 많네요.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뒤라서 알리오. 즉 인간 세상 속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역시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곡 속세를 버린 듯하니 심신도 한적하구나.
강호에서, 즉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네요. 물고기와 새우, 벗을 삼고 물과 돌을 집으로 삼아. 자, 지금 자연과 하나 되고 있죠. 물아 일체의 경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늙기를 다 잊은 후에 놀고 놀자 하노라. 즉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 연시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백 눈누기로 가볼게요. 다지문인 다백 눈누기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는 고전 수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해하면서 갈게요. 자, 나는 다백운이라는 누각에서 구름을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항상 걱정이 저 아름다운 구름이 항상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글쓴이가 생각해보니 구름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한 존재였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쓴이의 걱정은 끝이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계속 보다 보면 실증이 나더라. 그러나 기장밥을 먹고 베옷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즉 소박하게 안빈낙도를 추구하면서 도와 의리, 경전과 사서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실증이 나지 않는다. 즉 경전과 사서를 공부하는 것은 실증이 나지 않더라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 구름을 보는 것은 마음에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과 산은 매한가지다. 즉 저 자연은 내가 잠깐 즐길 수 있는 것일 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종신토록 외물에 얽매여 나의 즐거움을 바꾸겠는가. 즉 글쓴이의 깨달음이 본격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네요. 외물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안빈낙도하며 안분지족을 지키며 공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외물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평생 즐겁지 않을 것이다. 걱정투성이일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목숨도 결국에는 잠시 이 세상에서 빌린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도 잠시 빌린 것인데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걱정밖에는 남지 않겠죠. 자, 이런 글쓴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 작품이었어요. 이제 이 세 지문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죠.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와 나에는 모두 화자의 운명론적인 체념이 드러나 있다. 우리 가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죠. 하늘이 준 내 우화를 설마 어찌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에서는 운명론적 체념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2번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풍물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화자의 풍물적인 태도는 나에서 드러나 있었죠. 3번 나와 가는 모두 자연으로 인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다에서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만 나에서는 깨달음은 확인할 수 없었죠. 4번 다는 가와 달리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부각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가에 반복적으로 서리법이 활용되었다라는 것은 설명했었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와 달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우활하다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었지만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문학 첫 번째 우활과 오대 어부 가구곡 다백 운루기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현대시 태양의 풍속과 마음의 수수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아, 우선 대상을 호명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좋다. 너를 부르기 위하여 나는 두루미의 목통을 빌려오마. 즉 한 번만이라도 너를 불러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죠. 나의 마음에 무너진 터를 닫고 나는 그 위에 너를 위한 작은 궁전을 세우련다. 지금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면이 부정적인 상태인 거죠. 하지만 너를 위해 작은 궁전을 세우고 싶대요. 그러니까 태양아,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너는 그 속에 와서 살아라. 명령형 어미가 활용되었네요. 명령형 어미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나는 너를 나의 어머니, 나의 고향, 나의 사랑,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마. 즉, 태양의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의 사나운 풍속을 쫓아서 이 어둠을 깨물어 죽이련다. 이 어둠은 부정적인 것이죠. 즉, 나는 너를 따라서, 너를 쫓아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네요. 태양아, 반복되고 있죠. 너는 나의 가슴속 작은 우주에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에서 불결한 간밤의 서리를 핥아버려라. 자, 지금 호수와 산과 푸른 잔디밭과 흰 방천은 모두 화자의 가슴속, 마음속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색채어를 활용해서 추상적인 내면의 세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의 시냇물을 쓰다듬어 주며 나의 바다의 요람을 흔들어 다오. 너는 나의 병실을 어족들의 아침을 데리고 유쾌한 손님처럼 찾아오리라. 즉 너는 나의 아침처럼 찾아오리라. 즉 화자는요 스스로의 부정적인 면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태양보다도 이쁘지 못한 시, 태양일 수가 없는 서러운 나의 시를 어두운 병실에 켜놓고, 즉 지금 태양처럼 아름답지 못한 나의 시, 즉 내가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시를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태양아, 네가 오기를 나는 이 밤을 세워가며 기다린다. 즉 밤을 세워가며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태도가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즉 희망적인 세계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에서의 태양을 화자의 시세계, 긍정적인 시세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희망 어머니처럼 화자가 그리워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함과 긍정적인 것, 그 무언가로 해석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마음의 수수밭으로 가볼게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역시 이번에는 화자의 내면을 수수밭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네요. 앞작품과 동일하게 화자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죠. 머리장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 여기 또 있다. 화자는 현재 어두운 내면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개와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 별은 화자로 하여금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고 보다 긍정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돌아보는 것, 즉 성찰이 우선이라는 거죠.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즉 세상을 포기하고는 혹은 세상을 성찰하지 않고는 어느 길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즉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다. 그 삶을 성찰해야 된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즉 나는 바람에 맞고 있고 또 절골의 그림자가 암처럼 깊대요.
나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내면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절골의가 원래는 그림자를 꾸며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이 끝나버렸죠? 이런 걸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행간걸침이 반복적으로 활용될 거예요.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즉 이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의지적인 태도예요.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즉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지를 드러내면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저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저 하늘에 있는 자리는 푸르다. 푸른색 색채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네요.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즉 푸른 것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한다.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솔바람도 그럼 나를 부추기는 응원해주고 있는 존재네요.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 새들. 원래 목탁은 스님들이 치는 걸 말해요. 그 똑딱똑딱 하면서 이 목탁과 새라는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주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다, 각성하게 되었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은 만들 수 없다. 즉 나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것,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난 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즉 이 산 옆구리를 끼고 이 이치에 따라서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천불산이 내 마음, 내 몸속에 들어와 앉아요. 내가 어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그러면서 내면이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즉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작품도 마음이 평안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역시 추상적인 마음속 세상, 즉 내면 세계를 구체화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자의 내면을 구체화하고 있는 두 개의 작품을 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청자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가는 볼 필요도 없었죠. 태양아, 태양아 라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나에서는 대상을 호명하고 있지는 않았네요. 2번, 가와 나는 모두 일반적인 통사 구조와 다르게 행을 나누는 행간걸침을 활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행간걸침이 빈번하게 활용되었지만 가에서는 행간걸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내면을 구체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게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었죠.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반어와 역설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는 모두 반어와 역설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명령형 어미 어라가 활용되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었죠. 하지만 나에서는 명령형 어미가 활용된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라고 하면 명령형 어미는 어미니까 문장의 뒤쪽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쉽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현대시 작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태양의 풍속과 마음의 수수밭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학년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현대소설 별을 보여드립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녀석에게는 학위를 가져오지 못한 한국적인 약점을 보충해 줄 만한 지면도 없었고 지면을 만들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즉 그는요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가 없이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학위가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유학 지망생 몇 명을 모아다가 회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숙비를 충당해 갔다. 녀석이 밤으로 그 노릇을 한다는 것도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었다. 시골에는 처음부터 내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외롭다는 말의 치사한 뉘앙스를 잊어버린 듯 주머니에 손을 구겨넣고 걸핏하면 외로운데 소리를 함부로 내뱉으며 거리를 지쳐 쏘다니기도 한댔다. 즉 나는 직접 그를 본 게 아니고요. 아직은 누군가한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는 혼자서 쏘다니며 외롭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내뱉고 있었던 거죠. 즉 그가 나의 친구였던 그가 영국에서 돌아와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반년쯤 지나자 그에게는 두 가지 망측한 습벽이 붙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앞서 말한 도벽이었다. 주위에 그의 도벽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맞대어 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었다. 녀석에게 도벽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나서기가 그를 위해서보다 자신이 두려워지는 일이었다. 즉 내가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안 말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말해올 때가 있겠지. 그러나 녀석의 태도는 시종 나몰라라였다. 한 번도 자기 행태에 대해 변명 같은 것을 말한 적도 없었다. 녀석의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무렇게나 거짓말을 했다. 언젠가는 친구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급한 전화를 두루 걸어준 일이 있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거짓말이었다. 녀석은 물론 금방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까지도 전혀 미안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여러 번이 있었다. 무슨 목적 같은 것을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의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또 그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도 확인했었죠. 그럼 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도벽이 있는 행동을 할까요? 왜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아마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 여기 있어. 나 외면하지 좀 마. 나한테 관심 좀 보여줘. 라는 무언의 시위였을 겁니다. 즉, 이런 그의 도벽과 거짓말의 이유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러던 녀석이 언제부턴가 다시 진이를 향해 서서히 눈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나를 더욱 당황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런 진이와의 일을 모른 채 해두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진이가 나타난 뒤로 우리는 막연하나마 녀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서나마 녀석의 생활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언젠가는 그가 진심으로 진이를 사랑한다 말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때는 진이가 또 그로부터 떠나고 말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의식은 그 지향 없는 흐름을 정지할 것이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어휘를 기억해낼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즉 나는요 그가 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희망을 얻고 있는데 그 희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가 언젠가 진이에게 고백을 하면 무조건 진이에게 차일 것이다. 그때 충격을 받고 뭔가 깨달음을 얻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녀석과 진이의 일을 모른 채 곁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대와는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흐르는 거품일 뿐이었다. 이 흐르는 거품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네요. 우리는 그럴 리 없으리라는 애초의 확신,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한 것은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쯤 된 녀석을 우리는 벌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노라는 잔인스러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대체 어떻게 여겨야 할지 모르던 참이었다. 자, 즉 나는 그를 어떻게 여겨야 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원경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는 돈을 받고 별을 보여주는 청년에게서 빼앗듯이 만원경을 산 뒤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만원경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한다. 즉 그가 별을 바라보는 것,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별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즉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들이 노에 차여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다. 영국 간다는 건 거짓말이야. 즉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계속 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문득 팔에 힘을 뽑고 노를 멈추어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녀석의 영국행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소리로 되어 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들은 것이다. 즉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또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물건을 그 녀석들에게 다시 팔 수는 없었지. 어젯밤 무척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난 어느 때고 이놈을 팔게 되고 말 것 같았어. 멋진 장례식을 생각했지. 아까 오후에 여기가 생각났어. 이렇게 잔잔한 별 그림자가 무늬진 강을 걷고 잠이 들면 이놈은 별의 꿈을 꾸겠지. 즉 만원경을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데 왜냐? 돈을 받고 팔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이 사회의 관습과는 어긋나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만원경을 장례 치르면서 다시 이 관습의 세계로 돌아오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원경은 돈을 받고 팔진 않고 있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 순수한 만큼은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는 기다리는 것을 마치 어린애를 안듯 깊이 가슴에 품었다가 몸을 구부려 가만히 강물 아래로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물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즉, 이 작품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또한 사회적 관습의 강요를 받아온 한 인물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1인칭 관찰자에 의해서 주인공인 그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다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내용이 전달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유학에서 돌아온 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친구들도 외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뭐였죠? 도둑질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나는 그와 지니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죠. 나는 지니가 그가 고백하면 바로 그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번. 나는 지니에게 마음을 푸는 그를 비꼬며 조롱한다. 아니요, 이렇게 비꼬고 조롱하진 않았고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지켜만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4번. 나는 유학에서 돌아온 그를 만나기 위해 바로 시골로 내려간다. 그렇지 않았죠. 나는 한동안 시골에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가 외롭다라고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였죠. 5번. 그는 다시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가 만원경을 물속에다가 장례 치르면서 영국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다시는 남들 눈치를 보기 위해서 영국행을 가고 싶진 않았어. 억지로 떠나고 싶진 않았어. 라고 그가 말하고 있었죠.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짧은 소설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가 왜 도벽과 거짓말이라는 습벽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한지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별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3월 모의평가에 실렸던 별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소설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학년도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고전소설 증세 밑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하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를 추천하거늘 임금왈. 여기서 화신은 실제 청나라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이 작품에서는 간신입니다. 자,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지인지감은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가 있으니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 이 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이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가 없사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극이라는 도적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보내서 막게 해야 하는데 화신이 안대후를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은 안대후가 자신의 수족이라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화신이 예전에 안대후의 아버지인 안경이 자신의 아들들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추천했던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황제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승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오매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 제가 안대훈은 굉장히 충직한 신하인 걸 알 수 있죠.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임금이 칭찬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는 황금 3,000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안대후 형제는 병방의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수는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 이제 간신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이때 애주태수 만청길은 화신과 한패라 부정적인 인물인 거죠.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시랑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시랑이 여하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기를 여하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하를 잡아들여 말하기를 안대우는 귀양을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겠는가.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우를 거절하라. 여하 왈 첩은 안대우의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우를 거절하라 하심은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하 안색이 불변하며 말하기를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기는 것과 한 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2명 섬기지 않는다 하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대후에 대한 지주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시랑 풍토의 병이 든지 이미 반년이라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어요. 유배지에서. 여아가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 하루는 잠깐 조는데 창한 학발에 한 노인이 들어와 안시랑더러 말하기를 일시의 액화는 사람의 상사건을 항상 있는 일이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낫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다. 저 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에 왔노라.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서 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고 파란 주머니에 환약 5개를 내어주며 말하기를 이 약 먹으면 병이 나으리라.
하거늘 안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 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 문득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한여름밤의 꿈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양내가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쾌차하니라. 지금 꿈속에서의 일이 현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자, 한 줄 넘어갈게요. 차설 정몽열이 화신의 신복으로 벼슬이 이부상서에 이르렀으니 하루는 화신더러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화신에게 같이 흉계를 꾸미자고 말을 합니다. 안대우와 그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자. 근데 그걸 화신의 딸 화소저가 듣고 자기 남자친구인 경몽필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경몽필이 누구냐? 바로 부인 경씨의 오빠인데 부인 경씨는 안대순의 아내입니다. 아까 앞에서 죽었던 안대우의 동생이죠.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 때 부인 경씨는 안대후에 부인 엄씨와 이날 삼경의 길을 떠나 안대우가 기양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상만의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이 소상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숲을 속에서 오륙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위기에 처한 거죠.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시는 걸 알고 있었거니와 저놈들은 화신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탄에 있더니 운수 선생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즉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운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두 부인이 위기에 처할 것을 알려줬고 그 사실을 알고 이 노인이 와서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운수 선생과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은 모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기로 한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병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데 없는지라. 비현실적인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주고 문득 간데가 없는지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길을 행하여 수색만의 애주에 이르니 안시랑이 대경 깜짝 놀라고 대희하여 너무 기뻐하며 나와서 맞이하는지라.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노인의 도움을 받아서 두 부인이 안전하게 안대우에게까지로 가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 핵심 정리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간신의 횡포와 그에 맞서는 충신의 활약상, 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따라서 주제는 권선징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조금 특이한 점이 실존 인물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단순히 간신과 충신의 대립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이나 혼사장애 등 다양한 화소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본문 읽었으니까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평 변형 문제인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소설에서 조력자는 출신 가문, 능력의 특성, 행위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1번 만청길은 여하와 안대우를 제외하게 하는 조력자이다. 만청길은 화신의 말을 듣고 여하와 안대우가 헤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반동인물이었죠. 2번 안시랑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를 옥에서 풀어준다. 자, 안시랑이 누구였어요? 안대후였어요. 자, 그럼 여하를 옥에서 풀어주는 건 누구죠? 만청길 대신 도임한 왕정윤이었죠. 여통민과 왕정윤은 모두 화신의 뜻을 받들어 안대우를 괴롭힌다. 왕정윤은 안대우를 도와주는 조력자였죠. 화소전은 자신의 아버지의 흉계를 미리 알려 안대순의 아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죠. 화소저가 누구한테 말을 했죠? 경몽필한테 말을 했고 경몽필이 자신의 누이인
부인 경씨에게 말을 해서 안대순의 아내인 부인 경씨와 안대후의 아내인 부인 엄씨가 함께 도망갈 수 있었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은 우연히 두 부인의 위기를 목격한 후 두 부인을 돕는다. 지금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은요, 이미 운수도사의 말을 듣고 두 부인에게 위기가 닥칠 것임을 알고 왔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증세비태로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 화법 변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발표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다시 1번 발표자가 발표 대상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발표 대상을 청중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건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대신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발표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청중들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중심 화제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청중의 흥미를 환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일화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발표 내용에 대해 청중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 찾을 수가 없고요. 또 이와 관련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발표 대상을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청중을 위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러한 발표 내용을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학교 도서관에도 소반에 관한 책이 있으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마무리 부분에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가 질문들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 여기에서는 청중에게 또 역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서 관심을 환기하는 것, 이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첫 번째 화법 질문은 이렇게 문제 살펴보았고요. 화법과 작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으로는 이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반대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1번 우리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의 방식을 통해 논의해야 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지금 뭐뭐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한 거 기억하지 하고 하면서 침입 외래 생물의 개념부터 이야기해 볼까, 지금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할 화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다.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여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나의 1문단에서 칠입 외래 생물에 대한 가의 발언 내용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되어 있네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침입 외래 생물이 무엇인지 학생 2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나의 1문단에서 이렇게 똑같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하는 1번의 설명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나의 1문단에서 침입 외래 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발언 내용을 다시 3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를 보면 지금 1문단에서 피해 사례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긴 했습니다. 생태계를 훼손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된 발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학생 2와 학생 3이 간략하게 이러한 피해들을 준대라고 이야기한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해 사례에 대한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나의 2문단에서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된 사례에 대한 가의 발언 내용을 활용해 외래 생물이 침입 외래 생물이 되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단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침입 외래 생물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3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나의 3문단에서 침입 외래 생물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가의 발언 내용을 활용하여 정부가 검역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에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 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나에서 3문단을 보면 법안을 새로 이제 조사를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맞았지만 이를 통해서 검역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4번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나의 4문단에서 침입 외래 생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의 발언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지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민간 차원의 노력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캠페인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캠페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여기 보면 캠페인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작 지문 이렇게 살펴봤고요. 장문 지문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지문 지금 학생들의 진로 수립과 관련된 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1문단에서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진로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첫 문장에서 진로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지금 문제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함께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번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이 문단에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문제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문단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진로 검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피상적인 정보만을 얻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3문단에서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진로 관련 정보를 나열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되어 있는데요. 3문단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하는 것만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진로 관련 정보들 어떠한 것을 얻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나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4문단에서 체험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되어 있는데요. 첫 문장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마지막 5번 4문단에서 내가 제시한 진로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서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좋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언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어 지문으로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단어가 가지는 의미로 품사를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에서의 기능이나 단어의 형태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경우에도 현대국어와 같은 단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1번에서 했던 걸 사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번 중세국어 자료를 보고 품사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에서 비읍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선지를 보면 기억과 리을이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대상의 수량을 정확하게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 품사를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리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면 기억의 경우에는 이라는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에 주어로 쓰이고 있고요. 5개나 남았다의 개, 의존 명사에 해당하죠. 5이 개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이다. 그래서 품사가 다르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2번 니은과 리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가 품사를 분류하기에는 어렵죠. 조사와 결합하면 이건 체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체언 외에 나머지 품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사 분류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요. 실제로 살펴보면 지금 모두의 경우에는 부사 그리고 리을 5의 경우에는 아까 보았듯이 관형사였습니다. 그 다음 3번 니은과 비읍은 문장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또 같은 품사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 아닌 부사 그리고 비읍의 경우에는 사실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형어의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또 꾸며주는 대상을 가지고 부사와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디귿과 미음은 앞의 내용의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은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용 기준 우리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미는 신경 쓰지 않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 텐데 디귿의 경우에는 지금 먹고 싶은 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언, 그 다음 미음의 경우에는 사과라는 체언에 바로 결합했기 때문에 조사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체언, 명사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조사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미음과 비읍은 체언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품사로 분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미음의 경우에는 지금 사과에 결합을 했고 비읍의 경우에는 동생에 결합을 해서 이 둘이 지금 부사격 조사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조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국어에서 사용한 방법을 우리가 중세 국어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되는데요. 1번의 어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에 이가 바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대어 풀이를 보면 어느가 어느 것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왜 그렇느냐? 어느가 이제는 뒤에 체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관형사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나의 경우에는 깊이와 여기 있는 깊이 형태도 똑같고 지금 역할도 똑같습니다. 둘 다 부사어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사이다 하는 거. 그 다음 다의 경우에는 여서 나와 있는데요. 현대 국어의 엿보다에 대응을 하죠. 여기에서는 지금 엿에 바로 어라는 어미가 결합을 한 것을 보아 용언으로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엿보라는 것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엿이 지금은 어떠한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접사의 경우에는 품사 분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야겠죠. 그 다음 나를 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 것을에 지금 대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전에는 체언으로 쓰일 수 있었다 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접사로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 마의 경우에는 할 바 있어도 되어 있는데요. 바에 지금 주격조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언 명사로 쓰였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 주격조사의 형태가 변한 것 외에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대로 체언으로 쓰였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것 정답은 2번인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의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의 경우에는 이 매체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나오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 내용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앞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맞는지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설명도 맞는지 두 가지를 전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어미인 덜아를 사용하여 방송 중에 실수할 경우를 가정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A를 보면 지금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라를 사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더라도 하나가 어미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앞부분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1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고요. 2번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필수가 아닌 재료들을 추가로 준비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B의 경우는 보면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도 맞고 또 쓰임도 적절하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조사, 동안을 사용하여 면을 삶는 과정과 베이컨을 중간불에 볶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됨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C를 보면 지금 면이 익는 동안 중간불에 볶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안이 지금 면이 익는 이라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은 여기에서 명사에 해당하는구나, 의존명사이다 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4번 어미 밑가를 사용하여 재료를 바싹 볶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B를 보면 지금 쉽게 타니까 주의하면서 바싹 볶을 거예요 되어 있죠. 니가가 어미인 것은 맞지만 쉽게 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뒷부분 설명이 적절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조사, 은을 사용하여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면 지금 오늘은 미리 경성치즈를 갈아왔다고 하면서 지난 방송과 달리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미리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조의 의미가 더 드러난다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것 2번 찾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언어와 매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